안녕하세요. 유아특수교육학을 강의하게 된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특수아동과 특수교육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아동과 특수교육의 이해 부분인데요. 우리가 각각의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아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수아동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반에 20명의 아동이 있다 했을 때 그 아동들이 모두 다 똑같을 순 없죠.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각각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수 아동들 또한 이러한 다양성에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수아동이라고 했을 때 크게 영재아와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수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균적인 아이들 이외의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대부분의 아동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 평균적인 특성이 아닌 다른 특성을 보이는 아동이 특수아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아동, 또 반대로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 아동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 다시 말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아이들이 합쳐진 것이 이제 특수아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는 유아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특수아동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아동이라고 했을 때 사회의 기준이나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또한 평균에서 차이를 보이는, 평균에서 벗어남을 보이는 아이들이 특수아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각각의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각각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장애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시각장애는 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청각장애는 듣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의 어느 일정 수준 이하의 지능지수를 보이고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몸의 어느 신체 부위 한 부분이 어렵거나 뇌성마비처럼 어느 부분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오는 장애들. 정서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것과 더불어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의사소통장애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거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학령기 친구들 중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 건강장애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발달지체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아이들을 통틀어서 발달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봤을 때 고등과정에서는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고요. 유아특수가 포함이 되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장이 시, 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장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시각장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서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해서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청력 손실이 심해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지만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청각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청각장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적장애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그럼 IQ 낮은 아이들, 지능지수가 낮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지능지수의 범위가 일정 특정 기준 이하의 친구들임에도 임과 동시에 적응 행동에도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지적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기능, 형태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체 장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서행동 장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두 번째는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세 번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틀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라든지 또는 사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정이나 행동을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정서행동장애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거부증이나 이런 경우도 정서행동장애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폐성 장애 인데요. 자폐성 장애를 부르는 말 되게 많죠. 뭐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자폐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자폐성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회성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인다. 그래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똑같은 길을 매일매일 가야지 된다던가 하나의 규칙이 정해졌을 때 그 규칙이 깨어지면 굉장히 참기 힘들어 한다던가 하는 특징을 보이는 장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되는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어의 수용,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아까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와 관련됐다라고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음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 유창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능적 음성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영역들에 따라 이 하위 영역들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의사소통 장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학령기에 접어들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난독증도 학습장애에 포함이 되면서 어린 아이들도 난독증으로 진단되고 학습장애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학습장애의 정의면으로 봤을 때는 학령기에 접어들어서 적절한 교육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을 학습장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서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렵거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건강장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체 같은 경우는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라고 했을 때 장애명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옛날에는 낙인 효과다 라고 해서 한번 장애명이 쿵 하고 찍히면 쟤는 학습장애야. 쟤는 지적장애야. 라고 한번 낙인되어진 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요즘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어린 아이일수록 낙인을 찍어서 라벨링을 해서 아이한테 장애명을 주기보다는 또래보다 발달이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적절한 교육을 주고 지켜본 후에 그 후에 장애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체되어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들을 발달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학령기 전에 발달지체 아동들이 학령기 전에 장애가 보여지는 아동들을 발달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아 보육 대상이라는 부분들이 떴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육으로 봤을 때 장애아 보육의 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증에 의해서 복지카드를 받은 대상자를 장애아 보육 대상자로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지카드를 받은 사람을 장애아 보육 대상자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체장애인이에요. 우리 아까 특수교육법에서 지체장애라는 말 썼었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자, 첫 번째 지골, 두 번째 지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지골, 관절을 잃거나 한 손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1개 이상의 지골, 한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을 이제 지체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다리를 가로 발목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에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2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들을 지체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발,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체장애인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들도 지체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체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 그리고 그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지체장애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법에서 지체장애다라고 포함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 같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또 따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뇌병변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 내가 보고 있는 중심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 각도가, 내가 보이는 각도가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을 잃은 사람, 내가 보이는 시야의 2분의 1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시각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데시벨 이상의 손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손상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60데시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탁자에 앉아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을 만나서 탁자에 앉아서 친근하게 대화를 할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도가 60데시벨이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들을 청각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소음 정도 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들리는 정도의 소리, 근데 그 정도의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40데시벨 이상의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귀에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말이 정확하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의 그런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또한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또한 청각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인, 저희 특수교육법에서 의사소통 장애라고 정의 내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언어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적장애는 지적장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지적장애에서 기억해야지 되는 게 평균 이하의 일정 기준 이하의 지능, 낮은 지능을 보이고 하나는 적응행동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윗부분에 보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라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하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또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한 부분이 적응 행동에서의 어려움이다라고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에서 자폐성 장애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 기능 등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폐성 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폐성 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회성 결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각각의 장애 영역별로 살펴보겠지만 각각의 장애의 가장 큰 특징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또래 관계라든지 또는 어른과의 상호관계 그런 사회성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일정한 반복 행동을 보인다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루틴을 가지고 그것이 벗어났을 때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다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요, 정서행동장애입니다. 아까 정서행동장애에서 제가 무엇을 컨트롤하기 힘들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하기 힘들다, 조절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죠. 자, 정동장애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증, 우울증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증과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정동장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정신장애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심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심장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나 심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죠. 그래서 건강장애랑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장애, 간 장애, 그 다음에 안면 장애 같은 경우에도 건강 장애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호흡기는 폐나 기관지, 호흡기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간 장애 같은 경우는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안면 장애 같은 경우는 안면 부위의 변형, 그러니까 얼굴이 심하게 찌그러졌다던가 얼굴이 심하게 변형되어졌다던가 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루, 요루 장애인인데요. 배변 기능, 장루죠. 배변에서의 어려움, 배뇨 기능, 요루입니다. 그래서 배뇨 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장루, 요루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뇌전증, 옛날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조금 더 뇌전증보다는 간질이라는 표현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뇌전증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루, 요루, 그 다음에 뇌전증 모두 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수 아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을 보면 특수 교육이라 함은 특수 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교육을 이루고 있다.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조 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법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는 굉장히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특수교육법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2주차 강의에서 특수교육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미국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잠깐만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공학 및 서비스, 청각학적 서비스, 상담 서비스, 조기 판별, 가족 훈련 상담 및 가정 방문, 건강 서비스, 의학적 서비스, 간호 서비스, 영양 서비스, 작업 치료, 방향성과 이동성 서비스, 부모 상담 및 훈련, 물리치료, 심리학적 서비스, 여가 및 치료적 여가, 재활 상담 서비스, 학교 건강 서비스, 서비스 조정 서비스, 언어병리 및 말 언어병리, 교통수단 및 관련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관련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관련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또한, 지원 또한 포함된 것이 이제 관련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발달 재활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달 재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애아동복지법의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에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을 통해서 장애 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바우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받아서 그 바우처 카드에 들어오는 지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각각의 영역들은 법을 기준으로 매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달 재활 서비스라고 했을 때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장애 아동에게 그들의 최대한의 신체, 심리, 정신,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특수교육 이외에 법적으로 명시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발달재활 서비스라고 했을 때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입니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 언어, 청각,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제 여기서 포함이 되고요.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 아동이어야지 되고요. 다만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만 6세일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등급에 따라서 14만 원에서 22만 원의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고요.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교육 상에서 학교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러한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언어 발달 지원도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서비스 안에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만 초기에는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발달 재활 서비스 안에 언어 발달 지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어 발달 지원 내용과 발달 재활 서비스 내용이 조금 분리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 발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이거나 한쪽 부모 및 조선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면, 자폐성, 등록 장애인일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대상자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매월 16만 원에서 22만 원의 언어 재활 등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진단, 언어 청능 재활, 언어 재활 서비스,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이 이제 지원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선정 방법은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과 동일한데요.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요. 자격 조사 및 결정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고 제공기간 선택 및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에 가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적절한지 이 사람이 대상인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그 카드에 이제 바우처를 받겠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제 사설 기관이라든지 치료 기관에 가서 이제 치료비를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치료비가 30만 원인데 내가 22만 원의 바우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8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22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특수 교육이기 때문에 취약전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취약전, 초등, 중고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취약전 특수교육은 유아특수교육이다 라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이 결합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를 가진 혹은 장애 가능성이 있는 만 3세 이상 발달 지체, 취약전 아동에게 교육 또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특수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교육학적 기초, 하나는 역사적 기초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수교육 또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 연결해서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20년대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제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내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192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몬테소리 이제 교육이 막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때 감각 중심 교육이 강조가 되어지면서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1920년대에서 1960년대를 살펴보면
이제 아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다이크의 행동주의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고 프로이드의 극한놀이, 작업활동, 표현활동 등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정서 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여러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젤이라는 사람이 표준 행동 발달 목록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어떠한 발달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피아제, 비고츠키 등의 발달 심리학자들이 성인과 아동 간 또는 또래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또한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구나.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행동 발달 또는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인식했던 시기가 1920년에서 1960년대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이제 교육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분석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종단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단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몇 개월 또는 몇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일렬로 놓고서 하는 횡단적인 연구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들을 거치는지 길게 놓고 보는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연구들을 봤을 때 조기 교육을 한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 교육의 효과 제시로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 교육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 헤드스타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저소득층 아이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조금이라도 일반 아이들과 또래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장애 또는 어려움을 최소화시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보상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보상교육이 대두가 되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학에 관련된 교육학적 부분을 흐름을 봤다면 그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래서 구술하거나 이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경도장애인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걸러내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게 없었어요. 걸러내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심한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보호하는 보호적인 서비스만 제공이 되어지는 시기가 1700년대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00에서 1890년대에서는 이제 농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바뀌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겠죠.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면서 사회적인 기대가 낮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진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하나 이루어졌는데 늑대소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타드라는 의사가 아베론 숲속에서 발견한 원시소년인 빅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인이 돼서 전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빅터를 데리고 와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 언어를 가르치고 사회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때 어느 정도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언어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 외에 완벽하게 사회 속으로 들어오는 데는 힘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특수교육에서 굉장히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연구입니다. 1890년에서 1960년대에는 시설 중심 접근 시기예요. 이때서부터의 흐름은 시설 중심이냐, 서비스 중심이냐,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라고 이제 흐름이
지나간다, 흐름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 중심 접근 시기 같은 경우는 수용시설에 수용 보호만 하고 있는 시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인종 개량 운동이 사회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유능한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낮은 자신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지적 능력을 보이거나 낮은 인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불임시술, 격리, 이민의 제한 등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표준화된 사회성숙도 및 지능검사가 개발이 되면서 경도 장애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를 위한 전문적 조직과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조직이 설립이 되고요. 일부 장애인에 대해 교육시키기 위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중도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교육에서 제외되고 시설에 있어야지 되고 보호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중심 시기입니다. 1960년에서 1975년 사이이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시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굉장히 살기 어려웠어요. 가난이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가난이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화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분리였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문화생활, 생활 수준에 맞춰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어야 한다라는 정상화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장애아 교육법, 미국의 법의 시초입니다. 특수교육법의 시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로써 모든 장애 아동들을 위한 무상의 적절한 공적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의무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85년에서 현재까지는 지원 중심 접근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환경에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배치하는 것이 이들의 부모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지되어졌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용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용시설에 사람들의 수가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기 중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가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유아특수교육 또한 굉장히 부각이 되어지겠죠. 지원 고용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고용의 기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유아특수교육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살펴보게 될 유아특수교육이란 무엇인가? 취약 전 특수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을 의미한다. 네. 취약 전 특수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정 영역에서 대부분의 유아와 다른 특성을 지닌 유아 개인 누구죠? 특수아동.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그쵸? 그런 개인들에게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수들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특수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했을 때 용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뭐 조기특수교육, 특수화 조기교육, 조기중재, 조기개입 등 다양한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용어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기특수교육, 두 번째는 조기개입, 세 번째는 유아특수교육, 네 번째는 학령 초기 특수교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0세에서 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기개입과 유아특수교육과 학령 초기 특수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생애 초기에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다. 즉, 조기특수교육 안에 조기개입, 유아특수, 학령 초기, 넘어가네요. 특수교육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개입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 아동들이고요. 신생아 및 영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제공되는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다. 0세에서 2세 조기 개입이구나 라고 정리하시고요. 유아특수교육은 3세에서 5세입니다. 장애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특수교육이구나. 아까 조기 개입은 0세에서 2세, 유아특수교육은 3세에서 5세. 그렇다면 학령 초기 특수교육은 6세 이상, 6세에서 8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학령 초기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아특수교육에, 조기 특수교육에 학령기 초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루어진 변화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학령 조기 특수교육 또한 조기 특수교육에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기학습 중요하죠. 생애 초기에 이루어진 학습은 이후에 나타나는 좀 더 복잡한 행동의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거 성인이 돼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더 많은 발달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애 진단을 받는 영아도 현재 보이는 발달 수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장애가 조금 완화되거나 또는 장애를 극복하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서 보일 수 있는 큰 행동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적절한 특수교육과 질적인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잠재적인 최대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기의 바람직한 환경과 경험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기학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의 예방 및 최소화입니다. 네,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한다면, 유아특수 교육을 한다면 이 장애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장애로 인해서 다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특수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입니다. 아까 제가 유아특수교육은 아동뿐만 아니라 그 아동의 가족들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특수아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아동이 양육되는 가족 환경과 부모에 대한 지원 또는 함께 생활하는 또래 형제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사회경제적 혜택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유아특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 아동이 장애가 심해지지 않고 2차 장애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또는 사회 속으로 가야지 됐을 때 더 심각하게 더 강화된 특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특수교육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아특수교육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족들이 발달 과정에 있는 영유아기의 장애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받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을 확인하여 양육 지원에 대한 능력을 강화받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유아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의 참여, 독립성,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촉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아동이 그들이 접하는 환경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네, 아동들에게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아특수교육의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함을 보이는 지체된 발달 영역만을 교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 얘는 시각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 자, 눈 안 보이는 것만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행동적인 부분에서, 사회 적응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전인적인 부분에서 촉진을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가 그 세 번째 목적입니다. 특별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이 네 번째. 습득된 기술의 일반화를 촉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가 다섯 번째. 정상화된 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준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가 여섯 번째. 장래의 문제나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가 일곱 번째입니다. 유아특수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목적으로 유아특수교육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필요성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